당초 내일 개통 예정이었는데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상용화했습니다. 오늘 자정부턴 일반인들도 5G를 개통할 수 있습니다. 서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11시를 기점으로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버라이전 통신보다 2시간 빠른 개통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관계부처는 민관 합동으로 범국가적 추진체제를 구축해 가동해야겠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예정됐던 5일 0시부터 5G 서비스를 일반 고객에게 확대합니다. 야간에 개통이 되지 않는 시스템상 소비자들은 내일 오전 이통사 업무 시작 시간부터 5G 단말기 구입과 서비스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G라는 것은 고속도로가 기존에 이제 왕복 4차선 도로가 왕복 20차선 또는 왕복 40차선 이 정도의 또 엄청난 광대역 폭을 가지고 대용량의 실시간 데이터들이 이동하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오는 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장 선도를 위한 산업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서주현입니다. 상품 수출입 금액 차이를 말하는 상품 수지 흑자 폭이 지난 2월 4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여행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 수지는 개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준 기자, 상품 수지 흑자 폭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2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발표했는데요. 2월 우리나라가 상품 수출입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총 54억 8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흑자는 본 건데 이게 2014년 7월 이 5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이 4년 7개월 그러니까 5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네, 박 기자, 왜 이렇게 흑자 폭이 줄어든 건가요? 네, 이 상품 수지를 구성하는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이 주된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단가가 떨어졌고요. 이 석유류의 수출이 부진했고 또 중국 제조업의 경기가 둔화됐던 점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런 대내외 여건이 악화된 탓에 2월 수출액이 40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거는 2016년 2월에 기록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네, 그나마 서비스 수지는 개선이 됐죠. 네, 맞습니다. 2월 서비스 수지는 17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1년 전 그리고 지난달 모두와 비교해봐도 적자폭이 줄어들긴 한 건데요. 특히 중국인과 일본인 중심의 입국자 수가 늘면서 2월 이 여행 수지가 1년 전보다 약 3억 달러 개선된 영향이 컸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수지는 개선이 됐는데 이 상품 수진 부진 등으로 인해서 이 전체 경상 수지 흑자 규모가 이 3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 한편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자산은 34억 3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중 일부 제품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특정 제품의 필터에선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예, 정광윤입니다. 네, 차량용 공기청정기 성능이 광고보다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소비자 보호단체인 소비자 시민 모임이 판매량이 많은 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 제품을 분석했는데요. 이 중 아이나비의 아로마 에어와 에어비타의 카비타 등 4개 제품은 미세먼지 등을 걸러내는 공기정화 능력이 분당 0.1세제곱미터 미만으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5개 제품 중에서도 3개 제품은 실제 공기정화 능력이 광고하고 있는 성능에 비해 최대 65%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이 차량 내 악취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7개 제품은 유해가스 제거율이 최대 23%에 불과했습니다. 네, 정 기자,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온 공기청정기는 어떤 제품입니까? 아이나비의 아로마 에어 제품 필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현재 업체 측은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했고 무상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개인들 간의 온라인 거래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음이온식 공기청정기인 카비타와 크리스탈 클라우드, 오토메이트 G에선 유독성 물질인 오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소비자 모임 측은 밀폐된 차에서 오존을 장시간 흡입할 경우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사용 시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카드사와 맺었던 자동 납부, 대행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갈등 탓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어마원입니다. 네, 엄 기자, 이 통사들이 카드사와 맺은 제휴를 갑자기 중단하기로 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새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청서에 기재만 하면 그 카드로 이동통신 요금을 자동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와 이동통신사가 제휴가 맺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오는 15일, 30일부터 제휴를 중단하겠다고 카드사에 통보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3년부터 이 제휴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궁금한데 통신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LG유플러스는 전산 장비 교체 때문이라며 제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KT는 카드사들이 고객 동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자동 납부를 신청했다는 민원이 잇따라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는 설명이 다릅니다. 최근 이 통사와 수수료 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자 이 통사들이 카드사들을 압박하기 위해 중단했다고 주장합니다. 카드사들은 최근 중소상인들에게 받는 수수료율은 낮춘 대신 이 통사 등 대형 가맹점에게는 0.2%포인트 인상키로 하면서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뭐가 어떻게 불편해지는 건가요? 앞으로 새로 발급받은 카드로 이동통신 요금을 자동 납부하려면 반드시 이 통사 대리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고객 입장에선 상당히 번거로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종교인이 퇴직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인데요. 법사위에서 일단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법사위가 종교인 과세 완화 법안에 대해서 더 논의하자고 했다고요. 네, 일반 직장인과 종교인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 번 더 논의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종교인 퇴직소득의 과세 범위입니다.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교인 과세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재직분에 대해서만 부과하자는 겁니다. 이 법안이 적용되면 종교인의 퇴직소득세가 줄어들어 같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더라도 일반 직장인과 종교인이 내는 퇴직소득세에는 큰 격차가 생깁니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종교계와 일반인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사위는 의원들의 요청으로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정 기자, 법사위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네, 홍남기 부총리는 일반인과 종교인 간의 형평성 문제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종교인 내부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음을 밝혔습니다. 비슷한 기간을 근무했어도 2018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한 종교인은 그 이후에 퇴직한 종교인보다 훨씬 더 많은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종교인 소득세가 시행된 2018년 1월 1일에 맞춰 퇴직소득 과세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미 4개의 정당이 개정안에 대해 합의한 만큼 정부도 입장을 함께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황 씨의 마약 투약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공급,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베트남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SK그룹이 베트남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빈그룹에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1,30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 베트남 2위 기업인 마산그룹에도 지분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08% 떨어져 2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구가 0.21% 떨어지면서 전체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전셋값도 0.08% 떨어졌는데 역시 강동구가 0.3%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7명이 추가로 홍역에 걸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1일 첫 번째 환자 발생 이후 안양시 한 종합병원에서만 의료진 16명, 환자 2명 등 모두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보건당국은 환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3,000여 명에 대한 특별 관리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낮아서 보유세 납부 대상자들이 세금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전국의 주택 보유세는 원래 걷어야 할 세금 총액의 67%만 부과될 예정이라며 이 때문에 4조 원 넘는 보유세가 덜 거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세 반영률이 단독주택은 53%, 공동주택은 68%에 불과해 고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제가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올해는 석천 호수에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주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작년에는 여의도 윤중로 갔었는데 친구랑 강릉에 벚꽃이 많이 폈다 해서 그 경포 호수 쪽으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자친구가 굉장히 여의도 벚꽃축제 가보고 싶어 해가지고 원래는 4월 말쯤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좀 기온이 되게 빨리 따뜻해져가지고 빨리 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삼성 빼곤 장사꾼이 없다? 삼성전자를 뺀 코스피 상장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99조 원 정도입니다. 지난해보다 그러니까 그 전년보다 4.57% 줄어든 건데 순이익으로만 치면은 13.51% 쪼그라들었습니다. 장사 안 되는 상장사들 이유가 뭘까요?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상장사들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삼성을 빼고 나면 순이익이 13.51%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4.57%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경기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부터는 반도체 경기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1분기에도 이 반도체 경기가 뭐 최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난달 26일 날 삼성전자에서 이미 올해 1분기 성적이 나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고까지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 코스피 상장기업 3곳 중 한 곳이 적자인데 그나마 영업이익을 보존한 삼성전자를 빼면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죠.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대내외 환경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사실은 다음 분기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삼성전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경제가 계속 이렇게 둔화 상태를 가게 되면 앞으로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회사들이 전부 다 지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대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국내적 정치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요인들도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게 되니까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내 환경도 함께 고민하면서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 문제가 계속 어려움으로 빠질 수 있어서 이 문제는 좀 더 대외적인 부분도 고려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기업들이 좀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아니면 정책들을 펼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우리 수출 시장이 어려우니까 이제 대내적으로 좀 방법이 좀 나와야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지금 삼성전자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올해 실적 전망이 썩 좋지 않을 거라고 이미 예고를 한 상황이죠. 예, 지난달 26일 날 예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올해 디스플레이 경기가 나쁠 것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메모리 사업 환경이 악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가 그 공급하는 업체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메모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내일 사실은 삼성전자의 1분기 그 실적이 예상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래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실적이 좋았고 10조가 넘었죠. 근데 올해는 6조 2천억까지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1분기 실적이 말이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다만 이 1분기를 이제 저점으로 해서 2분기부터는 좀 실적이 향상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지금 우리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삼성전자가 이렇게 어려우면 다른 기업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 삼성전자 외에 삼성전자 앞으로 어려질 거라고 얘기하고 자동차 산업의 조선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외국에서 지금 중국이나 이런 그 제3세계 국가들이 일정 부분 경제적으로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외적 환경도 안 좋고 우리 지금 우리나라 안에 대내적인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도 개혁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뭐 이런 부분들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혁신, 제도 혁신, 개혁 이런 부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반도체 산업에 너무 이제 좀 의지하는 그런 경제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그 신성장 동력을 찾는 일에도 기업도 열심히 뛰어야 되겠고 정부도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도와서 기업이 정말 새로운 산업 또는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혁신적인 그런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의겸 풀리지 않는 의혹.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의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흑석동 건물 투기에 이어서 대출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김의겸 전 대변인이 10억 대출로 산 상가 건물을 두고 지금 불법 대출 의혹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풀리지 않는 의혹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야말로 뭐 제목을 잘 달았네요. 지금 풀리지 않는 의혹이고 오히려 의혹이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의겸 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에 상가 건물을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법 대출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RTI라고 그래가지고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이자하고 그 비율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어겨가지고 대출을 받은 정황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원래 이제 상가가 4개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10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꾸며서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4개의 상가가 있었고 3개만이 그 임대가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6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고 그리고 또 옥탑방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 대출이 안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특혜 대출, 불법 대출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KB국민은행이 돈을 더 대출해주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의혹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이 김종석 의원이죠. 김종석 의원이
대출 근거가 부정확하다. 그러면서 김 전 대변인과 대출을 진행한 지점장 간의 관계도 의심을 했어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이게 계세요? 이제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예요. 아, 그러니까 네. 1년 후배죠. 김은겸 전 대변인은 1년 후배가 지점장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의혹이 뭐 살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김종석 의원이 주장한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최근에 금감원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고요. 국민은행이 발표한 내용을 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반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뭐 일정 부분 이거는 조사가 좀 더 깊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네. 두 가지 점이에요. RTI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가의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가의 숫자를 지금 이제 국민은행 측에서는 10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대출을 해줬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전문가나 감정평가원은 4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10개가 되냐. 창고 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은행에서 뭐라고 지금 거기서 반박을 하고 있냐면 이게 상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출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가가 많으면 그게 임대 수입료를 이제 부채로 보는 거죠. 그럼 부채가 늘어나니까 네.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10개로 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 대출을 좀 더 늘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RTI 같은 경우에 지금 RTI를 1.5로 맞추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난해 8월에 돈을 빌렸는데 지난해 8월에는 RTI가 권고 사항이었지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 네. 그리고 RTI가 1.5인데 실제 김은겸 전 대변인 1.48 정도를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도 아마 법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변호사님, 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게 석연치 않으냐면요. 지금 뭐 아무리 국민은행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 6개라는 게 뭐냐면 예. 지하에 10평이 있습니다. 네. 10평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창고 3개로 보겠다는 것이고요. 10평을. 예, 옥탑방에 4평이 있습니다. 그 4평은 불법 건물입니다. 그거를 또 창고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보고 그래서 지하에 그 10평을 3개로 보고 창고 3개 말이죠. 옥탑방에 4평을 창고 2개 플러스 사무실로 본 겁니다. 아, 이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네. 만약에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설사 이렇게 외부 뭐 기관에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대출 좀 쉽지 해주십시오라고 않을 하면 것이다. 네.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울 것 어떻게 이 같습니다. 10평 지하하고 4평 옥탑방 그것도 불법 네. 건축물 이거를 6개로 봐가지고 대출을 해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더군다나 이것이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또 뭐 임대를 놨다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임대도 놓지 않은 미래 소득을 산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득도 없는 거를 앞으로 그렇게 소득이 있을 날 수 것이다. 있다. 이렇게까지 대출을 해줬다는 거는 어쨌든 다른 사람이라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네, 교수님 이렇게 네. 이제 의혹이 커지니까 금감원도 뭐 결론을 이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될까요? 1차적으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네.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밝혀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금감원의 발표가 100% 끝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금감원도 앞으로 또 다른 의혹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풀어서 알려드리겠다. 국민 앞에 소상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 이게 뭐 불법적인 대출이나 아니면 뭐 특혜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 김은겸 전 네. 대변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가 됐든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냈다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처벌돼야 될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감원도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의원 전 대변인의 사태 한동안 그냥 잠잠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김성태, 딸이 뭐길래? KT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KT 이석채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성태 의원의 딸 부정 채용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의혹에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김의겸 전 대변인 사태도 그렇지만 이번 KT 채용 비리도 지금 상황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갈수록 뭐 이것도 지금은 태산입니다. 네. 사실은 강원랜드 우리가 그 부정 채용 때문에 상당히 몸살 앓았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이 KT도 뭐 그 시초 아니냐. 가면 갈수록 그렇게 네.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이석채 전 KT 총수죠. 사장을 불러서 지난달 22일 이미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와가지고 밝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불러서 또 필요하다면 다시 소환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홈 고객 부문이라고 KT 말이죠. 그 전 사장인 서유열 사장이 있습니다. 네. 이 서유열 사장이 이제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김성태 의원에게 직접 그 서류를 전달했다. 그 계약직 그 입사할 때 말이죠. 2011년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이제는 KT 전 사장 이석재 사장을 정면으로 이제 조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교수님, 이 네. KT에 채용 청탁을 한 유력 인사들의 정체도 지금 하나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검찰에서 밝힌 것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김성태 뭐 의원 그리고 정영태 전 동방성장위원회 위원인가 네. 위원장인가 그분도 아마 포함된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다른 국회의원들 친인척이나 아니면 보좌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검찰에 밝힌 건 아니고요. 그 민경욱 대변인이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거론을 했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그 이름을 거론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네. 그분들의 친인척이나 아니면 보좌진들도 일정 부분 특혜를 받아서 들어간 정황이 있다 이렇게 의혹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검찰발 의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밝히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도 일정 부분 KT와 로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어떤 취업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네. 궁금한 게 이석채 전 회장의 소환 조사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 아무래도 피의자로 입건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사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조금 그 이석채 그 사장이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수사의 어떤 기밀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조사를 했을 가능성도 예.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잘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거 보면은 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특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 KT 사태가 말이죠. 상당히 숨겨져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조금씩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 2011년에 계약직으로 김성태 의원의 딸이 들어갔다가 2012년이죠. 2012년에 이제 정규직 채용 때 비리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2011년 거는 이미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고요. 2012년 거만 해도 벌써 7년이나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KT 경우는 저는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접근이 아주 더디게 되고 있고 느리게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도 비호 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 심지어 그런 의심도 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예. 검찰이 이석채 전 회장을 이 채용 비리의 이 가운데 정점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직접적으로 서유열 홈 고객 부문 사장이 개인적으로 서류를 받은 거 아니고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이미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가 다른 그러니까 후보자들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다른 어떤 서류 접수자는 이미 끝난 상태였어요. 그걸 나중에 받아가지고 집어넣은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그래서 서류 전형은 아예 보지도 않았고요. 인성검사를만 했는데 인성검사도 불합격을 당했는데 그걸 또 합격 처리합니다. 그렇군요. 김성태 의원의 네. 이제 딸 예를 들은 겁니다, 제가. 네.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거를 서유열 홈 고객부문 사장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이석재 전 회장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아니 그리고 사람을 뽑는데 이런 부정이 있었는데 이걸 뭐 밑에 있는 사장이 했다기보다는 회장이 전체적으로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김성태 의원뿐만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다른 여러 정관계 유명인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조직적으로 이런 관리를 했을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물들이 굉장히 많이 연관돼 있는 아까 뭐 국회의원 얘기도 나오고 보좌관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석채 사장 같은 경우도 이제 비밀리 부른 거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도 이 수사가 말이죠. 조금 더 그러니까 좀 집중적으로 강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네. 검찰이 김성태 의원도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죠. 그렇죠. 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서류를 건넨 사람이잖아요. 당사자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 서류를 받았다고 서유열 지금 구속돼 있는 서유열 사장이 받았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김전무한테 지시를 해서 김전무가 직접적으로 행동을 했으니까 두 사람의 공소장을 보면 김성태 의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지금 피의자로 부를지 아니면 참고인으로 부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는 조사는 불가피하다. 만약에 검찰이 지금 상황에서 김성태 의원을 조사 안 하고 사건을 뭐 마무리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국민적으로 봐서도 그게 뭐 제대로 된 조사라고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네. 형태로든 최소한 참고인으로라도 김성태 의원은 조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 사태 어떻게 마무리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드러난 건 9건 정도가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 9건이 전부인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할 것으로 봅니다만은
뭐 전수조사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KT에 입사한 임직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여기에 뭐 불법이든 비리든 좀 이상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어떤 처벌이나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은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저도 지금 동의해요. 그러니까 네. 변호사님 얘기했듯이 이 문제는 사회 정의를 세우는 문제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KT 같은 곳은요 얼마나 준비하고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거기 공기업에 물론 이제 민영화됐지만 공기업에 준해서 지금 산업을 뽑고 있고 거기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고 고생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청년들의 마음에 대못을 막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저런 방식으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끼어 들어와 가지고 다 서류 전형도 안 하고 저렇게 합격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또 손해를 받겠습니까? 희생을 당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사회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어떤 열망 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좀 더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리를 색출해내고 처벌하고 또 바로잡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붙이면 강원랜드하고 또 다른 점이 말이죠. 이 KT는 그 좋은 기업,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더 강원랜드보다도 더 많은 검을 힘 있는 사람들이 연관돼 있는 느낌이 들고 그렇죠. 선망하는 그래서 기업이죠. 예, 그렇죠. 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분명히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범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슈 3가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밤 국내 통신사들이 첩보전을 방불케 한 움직임으로 세계 첫 5G 상용화를 이뤄냈습니다. 5G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통신 3사 간의 각축전도 막이 올랐는데요. 잠시 후 경제 집중 분석 리얼토크에서 5G 통신 시대 개막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나라 3개 통신사의 포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5G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객의 어떤 혜택을 강조하고 연말까지 한 7만 개 정도를 깔아가지고 실질적으로 5G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테스트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KT가 추구하는 5G는 패러다임의 변화고 시스템의 변화고 구조의 변화입니다. 5G라는 이름으로 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겁니다. LGU+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고객들의 일상이 더욱 재미있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5G 시대에 달라질 모습들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 그리고 이주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 설문조사를 봤더니 5G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약 13.7% 정도고 반면에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은 뭐 처음 들어왔다는 사람이 40% 가까이 되더라고요. 5G가 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5G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3초라고 얘기합니다. 3초가 뭐냐면 초고속, 초지연, 초연결 이렇게 세 가지를 네.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고속은 말 그대로 속도가 빠른 거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초지연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 속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운전을 할 때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km를 달리는 자동차가 세웠었을 때 한 1m 정도로 가서 쓴다고 하면 5G가 되면 한 3cm 정도 가서 쓰는 그런 거를 말하고요. 네. 그다음에 초연결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더 많은 기기들이 한꺼번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네. 교수님, 이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뭐 1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군요. 예, 쉽게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이 5G 시대가 열렸는데 당초 내일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젯밤 11시쯤에 기습적으로 개통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한국의 약간 자존심 경쟁인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저희들이 5일로 예정되어 있었고 미국의 버라이즌 같은 경우도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을 당겨서 오늘 4일 날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이라도 빨리 개통을 해서 1위 자리를
타이틀을 거머쥐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이 땡겨서 어제 밤에 네. 개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앞당겨서 한다니까 부랴부랴 놀래가지고 우리도 서둘렀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세계 최초의 5G 1호 가입자들도 이슈가 됐죠. 지금 보면은 각 통신사마다 어떤 통신사는 좀 굉장히 평범한 분들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분들을 하기도 했는데 아마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선정을 했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신차가 나오면 뭔가 1호를 인도하는 분들은 뭔가 특별한 분들을 초대를 해서 이벤트를 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차를 출시했다라는 홍보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처럼 이제는 4G 시대가 끝나고 5G 시대가 드디어 본격으로 시작됐다는 의미로서 뭔가 이벤트를 준비하고 SK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타들도 많이 초대해서 아주 굉장히 큰 성대한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어떤 홍보 효과를 많이 노렸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역시 최대 관심은 요금이었는데 지금 이 통사들이 경쟁적으로 완전 무제한 요금을 내놓고 있어요. 네. 얼핏 들으면 이제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이게 또 네트워크 부담이 될 수도 있나요? 일단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네트워크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나 지금은 이제 5G를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5G에 가입을 할지 그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교수님 기지국 구축이 좀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지금 과제들이 남아 있나요? 아무래도 이게 기존의 4G를 장비들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 이렇게 단순 개량하는 게 아니라 5G 장비로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도시 중심 이런 쪽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만 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지방은 못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 들리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네. 근데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을 할 것 같지는 않은 게 보통 4G하고 5G를 갖다가 함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기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게 큰 불편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위원님, 이 기지국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교수님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네. 4G하고 5G가 근본적으로 사용하는 전파의 우리 프리퀀시가 다르다는 게 큰 차이거든요. 저희들이 사용한 주파수 대역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물리학적 용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용하게 되는 그 전파의 파장이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밀리미터 파라는 용어들도 많이 쓰곤 하는데 이게 파장이 짧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4G나 3G에서 사용한 전파는 약간 음파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약간 파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굉장히 초단파로 가게 되면은 약간 빛과 같은 성질의 직진성을 갖게 되어서 조그만 장애물이 있어도 심지어는 약간의 수분과 어떤 공기 중에 있는 불순물 가지고도 전파가 방해가 되는 가속 현상이 있게 돼요. 네. 그러니까 기존과 같이 큰 빌딩의 높은 곳에 대형 기지국을 띄엄띄엄 세우는 방식으로는 이게 완벽하게 전파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약간 전파 음영 지역에만 사용하고 있는 셀 단위의 그 소형 기지국들이 이제 메인 기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지국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 기존보다 인프라를 까는데 비용되는 시간과 비용과 노력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위원님 그런데 이 5G가 모바일 통신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시티, 뭐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5G가 개통을 바로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통 모바일 폰에서 4G가 5G로 바뀌는 데 시간이 몇 년에 걸려야 절반 이상이 아마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먼저 더 기대를 하는 거는 B2C보다는 B2B 쪽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아까 저희 뭐 자동차의 그 제동거래 짧아진 효과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저희들이 ITS 같은 이런 인텔리전트 트래픽 시스템 같은 것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 수술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한 우리가 스마트 도로라든지 스마트 시티 같은 구축할 때 IoT나 V2V 같은 곳의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런 것들이 기존에 4G로 했을 때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래픽의 양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속도 같은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제한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5G 서비스가 되면은 그러한 제약들이 굉장히 많이 풀리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마음속과 기술력으로 갖고 있었지만 구현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 실현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까요? 예, 산업 현장에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스마트 공장을 구현할 수 있다. 기존의 스마트 공장이 그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을 넘어선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MWC 행사에서 LG가 어떤 서비스를 선보였냐면요. 바르셀로나에서 국내 평택 공장에 있는 금형 설비를 갖다가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거를 그랬군요. 선보였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보편화될 수 있다. 이 5G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5G의 주력 서비스 중 하나가 증강현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증강현실은 저희가 조금 더 참을성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지 그렇군요. 않을까 하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보통 가트너 그룹에서 하이프커브라고 해서 기술이 어떻게 지금 혁신 단계를 거쳐가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증강현실은 저희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기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까지 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체감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의료라든지 이런 쪽에서 교육용으로 해서 쓰이고 있는 그런 네. 것들이 훨씬 더 지금 큰 그 이슈가 되고 그런 쪽에서 좀 이런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금 교수님이 이 증강현실에 대해서는 조금 오랫동안 기다리고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뭐 그쪽에 저희도 보고서도 몇 편 쓰긴 했었는데 네. 사실 2015년에 이제 주요한 업체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을 그다음에 플랫폼 같은 것들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3,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의 관심에 비하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더딘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드웨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지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네. 어지러움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컨텐츠가 오히려 중요한데 정말 저희들이 각 분야에서 그거를 활용했을 때 굉장히 효용성이 높아지는 컨텐츠와 그런 분야들을 많이 발굴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VR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각 산업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한 컨텐츠 같은 것들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속도가 좀 더뎌진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이 5G 기술을 선점하는 쪽이 이 기술 산업 분야를 앞으로 이제 주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저희들이 많이 언급을 하면서 이제 통신이 중요해진 건 맞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5G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프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굉장히 좋은, 굉장히 넓은 고속도로를 뚫어놓은 것과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고속도로를 뚫어놓고 이걸 뭐 자동차 전용 도로로만 쓴다면 뭐 그것이 갖는 의미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가 됐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됐든지 아니면 시티 자체를 아예 통째로 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가 됐든지 그 통신, 빨라진 통신, 그다음에 많은 트래픽을 할 수 있는 그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은 네. 각자의 기술이 또 개발돼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상당 부분은 저희들 제도에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는 것들 우리는 지금 테스트를 못 해가지고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도 좀 규제를 풀어주는 게 병행돼 나가야지만 우리들이 인프라 구축해 놓은 것들이 제대로 된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5G 통신이 산업 현장에 정말 녹아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체감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글쎄요, 산업 현장에 그 녹아드는 데는 오히려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이게 기술적인 완성도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그거를 쓰면서 거기서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도를 사실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그런 시도가 쌓이다 보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체감할 수 있는 큰 생산성 증가 효과가 나오는 그런 모델들이 나올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5G가 이게 세계 최초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거 가지고도 사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는 꼭 이게 뭐 당장 우리가 어떤 효과를 체감한다고 하기보다는 이런 산업 현장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인프라가 깔렸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5G 시대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그만큼 또 우려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일단 뭐 가게에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용자가 대형 보안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이 안전 문제라고 하는 게 저희가 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슈가 되는 건데요. 이 통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 기기들이 더 많이 연결되고 할수록 사실 그런 이슈들은 점점 더 커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대체하는 이 보안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양자 컴퓨터가 또 나오면은 이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그 양자 컴퓨터를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거기서 또 보안이 뚫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계속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위원님, 이 지금 이제 한국
한국, 중국, 미국 3파전에서 한국이 일단 세계 첫 5G 상용화에 성공은 했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개통을 했으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사실 저희들이 반도체 같은 제조업이랑 좀 달라서 네. 우리가 사실은 통신이 개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통신 사업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품이나 장비나 모든 것들을 구입해가지고 최적화시키는 것들, 그다음에 서비스를 질을 개선하는 것들이 역할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우리들이 사실 어떤 기술력 축적으로 인해서 뭐 글로벌리 진출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들의 통신 사업자라는 건 대부분 로컬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그렇죠. 수출하는 품목은 대부분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대규모 통신 사업자들은 장비 부품을 대부분 뭐 중국에 있는 화웨이나 GT 2개 업체하고 그다음에 에릭슨, 노키아 같은 유럽의 기업들 이게 4개사가 지금 거의 과점을 형성하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후발주자로 참여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장비 구매라든가 시스템 할 때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약간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사실 반도체에서도 비슷한 저희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 저희들 네덜란드 ASML이나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대부분의 장비를 저희가 공급한 주요 장비들이 공급을 하고 있어서 만약 이 두 기업이 우리 한국에 팔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통신 사업자들도 통신 서비스 업자들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그 내재화할 수 있는 것들이 병행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이 5G 시대의 과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 이제 5G 시대에 인프라가 깔린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저희가 이 인프라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거기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앞서서 아까 이야기됐었던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시티나 자율주행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환경이 조성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막연한 개념이었던 5G가 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새 시대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질지 궁금해집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어제 서울에 벚꽃이 공식적으로 개화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다시 포근한 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6도를 보이며 당분간 온화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10도 내외 큰 일교 차이는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건조한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며 남부지방에는 대형 산불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고요.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에 강풍경보까지 내려져 있어 불씨가 번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 5mm 미만으로 그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중부지방 춘천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춘천과 수원의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속초의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5도가 되겠고요. 강릉은 한낮에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7도, 부산은 9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전주 18도, 대구는 21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중부지방에는 만개한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다만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에,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 예보가 있어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